다시 정치로 가보겠습니다. 정치권 이슈를 하나하나 깊이 있게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두 분 나오셨습니다. 최창렬 용인대 특임 교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김철현 전 국회 정책연구위원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입니다. 다뤄야 할 주제들이 많습니다. 일단 이재명 대통령 어제 신년 기자회견부터 한번 가보죠. 보셨나요? 봤습니다. 예. 보셨고. 저도 예, 봤어요. 네. 먼저 총평부터. 그래서 전체적으로 느낀 거는 대단히 이 화법이 네. 수려하다. 수려하다. 그리고 전반적인 국정의 이해도가 대단히 높다라는 거. 역대 대통령들은 이제 거대 담론 위주로 하면서 그렇죠. 단어 위주로 쭉 이렇게 나열을 하고 그랬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딱 이렇게 구체적으로 들어오는 게 별로 없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아주 특징인 것 같아요. 이건. 예. 아주 그 대화식으로 얘기하면서 그 여러 가지 쟁점들 그리고 좀 이견이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차분하게 대화식으로 얘기하면서 인정할 거 인정하고 그리고 이제 또 자신이 강조할 거 강조하고 그런 게 대단히 좀 인상적이고 돋보였다라는 네. 거. 다시 말하면 소통에 굉장한 장점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네.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의견이 날 수 있어요. 대통령의 네, 네. 주장이나 그럼요. 대통령의 어떤 방향에 대해서 이견을 제시할 수 있는데 그런 걸 떠나서 어떤 그 대화하고 그 어떤 그 국민들과 소통하려 하는 그런 것들이 대단히 돋보였다라는 것이고 편안하게 느껴져요. 편안하게. 네네. 우리가 대담하고 대화하듯이 그런 게 굉장히 인상적이라고 보고 이제 앞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만 몇 가지 쟁점에 대해서는 아주 솔직하게 얘기하는 네네. 부분에 있어서 북핵 문제 같은 거 네네. 그거는 비핵화 문제는 그럼 북한의 그 핵 보유를 인정하겠다는 얘기냐 뭐 이런 비판이 있을 수 있는데 어쨌든 핵 동결이 중요하다. 근데 그게 지금 북한의 비핵화는 사실상 불가능한 얘기거든요. 하여튼 그런 것들, 네네. 그런 것들도 그렇고 그 강론에서 다루고. 네, 그 다루고 글쎄요. 그래서 그건 예로 잠깐 들고 네. 검찰 개혁 문제도 그렇고 또 정교 분리 문제 같은 거 아주 예민한 문제들인데 아주 소소하게 그냥 딱 몇 가지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대개 대통령이나 이런 고위공직자들은 큰 이제 제목 위주로 이제 주제 위주로 가는데 네네네. 아주 강론에 들어가서 차분하게 설명하는 게 대단히 인상적이었다. 그래서 저는 저런 식의 어떤 기자회견이 자주 있을수록 더 국민들과의 이해도가 높아지지 않겠느냐. 저는 대단히 긍정적으로 봤습니다. 네. 기자들도 공부를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대통령이 국정에 대해서 워낙 깨뚫고 있어서 위원님 총평부터 일단. 저는 일단 그리고 강론 들어가 이번에 보죠. 넷플릭스보다는 재미없었다. 지난번에 업무 보고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께서 인정하다시피 네. 좀 재미있었다 그랬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재미없었다. 네. 왜냐하면 저는 한번 뭐 새해도 되고 이제 집권 2년 차기 때문에 새로운 어떤 국정 구상을 밝히려고 하나? 좀 이런 기대를 갖고 좀 사실 봤었거든요. 네네네. 근데 사실은 보면 벌써 이제 취임 30일, 그다음 100일, 또 이번에 이제 세 번째가 되는데 네네. 똑같은 이야기를 조금 재탕, 삼탕한다 하는 네네. 이런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네네. 어제 같은 경우는 주제가 뭐냐 하면 성장 전략의 대전환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야 성장 전략의 대전환 어떤 구상이 있을까 싶었는데 결국은 K 구상, 규제 완화. 어디서 많이 들어본 소리 같잖아요. 규제 완화해야 뭐 이 경제 체질이 늘 완다 모든 하던 정부마다 이야기고. 있던 얘기죠. 여전히 이제 새로운 걸 꺼내들은 게 이제 뭐 대전 충남 행정 통합을 통한 뭐 지방 균형 성장 일이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생각하는 게 그런 걸 가지고 과연 위기에 빠진 대한민국의 경제를 살릴 수 있나? 저걸 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정부의 새로운 경제 성장 엔진은 뭐냐? 이걸 좀 듣고 싶었는데 네네. 어제도 그런 얘기는 없었다. 그래서 저는 보니까 이 이재명 대통령의 조금 이재명 정부의 장기가 이 보니까 돈 푸는 거거든요. 돈 찍어내는 거. 그러니까 이번에도 보면 지방 통합을 하는데 또 한 1년에 5조 원에서 한 20조를 또 풀겠다는 거예요. 네. 계속 이래 돈을 풀면 찍어서 계속 돈을 풀면 경제가 당장은 조금 살아날 것 같지만 이게 보면 결과적으로 나중에 부메랑이 되돌아오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고환율 문제고. 어제 같은 경우는 저는 너무 실망스러웠던 게 이 고환율 대책이 어떻게 되느냐 했더니 한 2달 뒤에는 좋아진대요. 어떻게? 2달 뒤에 어떻게 고환율이 떨어지냐고. 환율이 떨어지는 걸.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여러 가지 장밋빛 전망은 많았지만 네네. 실질적으로 성장 전략 대전환이라는 어떤 타이틀을 갖고 하기에는 실질적인 액션 플랜은 조금 없었던 그런 부분이 조금 다소 아쉬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방금 또 교수님께서 뭐 북핵 얘기를 하셨으니까 그런데 이 북핵 얘기도 벌써 하던 얘기예요. 그거는 이제 좀 강로 하던 들어가 얘기고 보죠. 그래서 좀 너무 재탕 삼탕했다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아쉬웠다. 먼저 두 분의 그런 말씀. 총평이 완전히 지금 갈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하나 강론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가장 그래도 쟁점이 지금 뭐 민주당 내에서도 뜨거운 화두가 뭐니 해도 검찰 개혁 아니겠습니까?
공소청, 중수청 설치 법안, 정부 입법 예고안 나왔고 그걸 시작으로 지금 뭐 특히 중수청 내에 수사 이원화 문제 제기됐었고 그다음 보안 수사권 문제 어제 대통령이 언급하기도 했는데 여당과의 이견이 좀 보입니까? 대통령의 정확한 의중은 뭘로 읽으셨습니까? 약간 저는 이견이 있다고 좀 봤어요. 네,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그 총론은 검찰 개혁의 방향은 일치하는데 네, 네, 일단 그리고 검찰의 그 수사와 기소 분리는 이제 이루어진 거예요. 검찰청법을 폐지했으니까 네, 이제 검찰 개혁 추진단에서 이제 세부적인 사항을 하면서 이제 중수청에 중대범죄수사청에 사실 검사 수사관으로 나눈 거잖아요. 지금 이게 네네. 나와요. 수사 사법관이라는 것하고 이제 그 부분에 대한 이제 정부 안에 대한 이제 그 당의 여당의 지금 이견이 있는 겁니다. 그 있는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저는 했다고 좀 봐요. 네, 네, 그래서 언급을 한 게 검찰의 보안 수사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하면 안 되는 건데 네. 왜냐하면 수사와 기소가 분리돼야 되는 거니까 그러나 예외적으로 필요하다. 그게 바로 이제 그 가장 완곡하게 얘기하면서 정부의 안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걸 얘기한다고 저는 봤습니다. 그러면서 결국 당이 하라 입법 사니까 국회가 할 수밖에 없지 당이 해와라 이렇게 얘기를 그런 거죠. 했죠. 검찰 보안 수사권에 대해서 좀 지금 당의 이른바 그 이제 법사위원 몇 명 의원들을 중심으로 강경파가 좀 있잖아요. 네, 네, 김영민 의원 등 말이죠. 네, 이런 맞습니다. 분들은 지금 보안 수사권 자체에 대해서 아예 언급을 하지 말자라는 그런 박지원 의원도 쪽이에요. 같은 입장이에요. 박지원 마찬가지고.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대통령이 어제 분명히 선을 그은 거라고 좀 봅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래서 저는 대통령께서 보니까 이 공소청에 보안 수사권을 남겨야 된다는 쪽으로 들렸거든요. 보안 수사권을 남겨야 네네. 된다. 그렇게 되면 저는 검찰은 해체되지만 사실은 저는 검찰에서 지금 땡 잡았다는 생각이 들겠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네. 그러니까 검찰은 해체가 되는데 막강한 수사 권한을 가진 중수청하고 기소 권한 플러스 보안 수사권을 가지는 공소청이라고 하는 두 개의 공룡이 탄생하게 되는 꼴이거든요. 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중수청 같은 경우에도 보면 그동안 검찰이 경제범죄하고 부패범죄 두 개밖에 못했는데 이 중수청이 만들어지게 되면 부대범죄로 확대됐죠. 부대범죄로 네. 확대되는 데다가 수사 사법관 돼가지고 검사 지위에 있는 사람이 또 그대로 있는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공소청 같은 경우에는 기소도 하는데 거기에 보안 수사권까지 갖게 되면 사실은 검찰이 가지고 있는 권한을 수사와 기소를 분리는 하지만 두 개의 거대한 공룡이 나타나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네네. 거기다가 공소청의 이름은 또 검찰총장 그대로 두고 검사 있고 또 검사에 준하는 수사 사법관 있고 이렇게 되면 사실은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고 하는 그 대원칙은 성립이 됐지만 여전히 한 개의 거대한 검찰이라는 공룡이 두 개의 공룡으로 나누어졌을 뿐이지 오히려 이것이 나중에 과연 이것들이 이 민주당에서 원했던 그 바람직한 검찰 개혁 방향이 나가는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네네. 거기다가 더 웃긴 건 지금 중수청이 만들어져도 그 중수청 건물이 어디 있는지 아세요? 아니요, 서울지검 네, 그다음 네, 서울고검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네. 어제까지 수사하고 기소를 같이 하던 검사들이 네. 이제는 수사검사, 기소검사도 나누어가지고 아침에 똑같은 검찰청에 같이 출근해가지고 야 너는 공소청으로 나는 중수청으로 이래 빠이빠이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과연 이게 민주당에서 진짜 바라던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는 것이냐 하는 그런 부분에서는 의문점이 좀 들어서 저는 대통령의 어떤 보안수사권, 그러니까 공소청이 일방적으로 기소를 할 수 없지 않느냐. 남용을 좀 방지하더라도 보안수사권을 가져야 되지 않냐 하는 부분은 원칙적으로는 찬성을 하는데 보안수사 요구권 정도로 낮은 강도로 가야 되거든요. 네네. 요구를 할 수 있어야 되지 네네. 실질적으로 수사를 할 수 있는 보안수사권으로 가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너무 지금 민주당에서 보면은 너무 조금 묻지마 이렇게 검찰 개혁을 하는 바람에 일단 검찰청은 해체되지만 실질적으로 이것이 민주당에서 원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아니고 오히려 이것이 조금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어제 좀 들었습니다. 교수님 그러면 대통령의 의중은 어쨌든 어제 드러났는데 민주당은 지금 공청회 정책의 총을 열고 지금 수정 방향으로 지금 모아지고 있어요. 결국 어느 방향으로 귀결될 걸로 보이십니까? 전 대통령 그 정부안 쪽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양쪽의 정부안과 이제 특히 그 박주민이나 김영민 의원 등의 이런 강경파들이 얘기하는 것도 약간 보완이 된다 하더라도 말이죠. 전 정부안이 전 일리가 있다고 봐요. 네네. 지금 김천현 의원 말씀하신 게 그게 그렇다면 이 국민의힘은 더 안 돌아야 돼요. 네네. 왜 검찰 없애냐라고 항상 우려했던 거 아니에요? 근데 그 검찰에 상당한 그 기능을 남겨둔다면 그건 오히려 환영할 일이죠. 근데 네네. 국민의힘은 또 여기 대해서 또 시비를 거는 것 같은데 이 현실적으로 그래요. 중수청이 만약에 지금 그렇지 않으면 정부안대로 안 간 말이죠. 검사들이 올 사람이 없어요, 사실을. 네네. 현실을 인정을 해야죠.
그 검사도 어떻게 하고 이 정치 검찰에 대한 것 때문에 이제 이 검찰의 수사 기소를 분리해야 된다라는 이 얘기가 계속 나왔던 건데 네네. 대다수의 검찰은 그렇지 않거든요. 대한민국의 검사가 한 2,000명쯤 되는데 그러니까 어쨌든 공수와 기소를 분리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중수청의 이제 이 수사사법관들이 기소할 수 없거든요. 어머니 분리돼 있기 때문에 공수청의 검사가 따로 있고 여기 수사사법관의 검사가 따로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걸 어느 정도 수사 역량을 이제 강화시키는 걸 봐야 돼요. 그래서 이제 보안 수사권을 예외적으로 인정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온 네네. 건데, 근데 이제 그 보안 수사권을 줄 것이냐, 보안 수사권을 요구할 수 있는 요구권을 줄 것이냐의 그 의견 조율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좀 정부 안과 지금 민주당의 안이 좀 다를 수 있는데 그 부분은 뭐 좀 조금 이제 보완을 한다든지 그럴 필요가 있고 시간이 있으니까. 네네. 그래야지 이걸 검사를 완전히 그 악마시한다든가 좀 그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봐요. 경찰에 수사한다 하더라도 경찰도 지금 거대 권력이 되어 있는 상황인데 검사를 지금 대한민국 검사를 어떻게 할 겁니까? 특히 검찰총장이라는 명칭 자체를 어제 이재명 대통령이 언급했다시피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헌법에 검찰총장이라고. 네네. 그거는 보다 실리적이고 실용적인 그러니까 이게 지금 검찰 개혁도 그렇고 외교도 그렇고 아까 북핵 문제도 이따 말씀 나누겠습니다만 있는 그대로 실용적으로 보는 게 대통령의 기본 방향인 것 같아요. 네네. 탈이념, 탈진영. 그게 전 검찰 개혁에도 그대로 드러나 있다라고 보고 저는 올바른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서 또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변수가 민주당의 강성 지지층의 여론인데 지금 상당수 의원들이 민주당 강성 지지층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는 상태라서 대통령의 이러한 의중이 설득이 안 된다고 하면 이것이 좀 마찰을 빚지 않겠습니까? 근데 민주당의 강성 지지층에 대한 좀 오해가 좀 있다고 보는 게 민주당의 강성 지지층 이른바 우리가 이제 개혁의 딸이라는 개딸 네. 그 사람들이 지지했던 게 누구였어요? 이재명 당 대표 시절에 당 대표를 지지했던 거예요. 이재명 당 대표를. 그러니까 지금의 민주당의 강성 지지층은 굳이 이제 정청래냐 이재명 대통령이냐 정청래 대표냐 이재명 대통령이냐 나눈다면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라고 봐요. 근데 이번에 정부 입법 예고안에 대해서는 상당히 반발을 하고 있거든요. 이제 검찰 개혁에 대한 이제 그런 분명한 생각은 있는 건데 설득해야죠 정부가. 좀 검찰을 그렇게 완전히 놔두고 만약에 그렇게 되면 검사들이 중수청에 합류할 검사가 거의 없을 수 있어요. 그거 어떻게 할 겁니까? 그게 국민들 피해로 그대로 돌아오는데. 그건 정부가 이 검찰이 그동안 너무나 많은 부신을 줬죠. 그 네네. 부분을 이제 이 제도로 이제 완전히 그걸 막는 거기 때문에 중수청과 공수청으로 분리되면서 정부 안을 대통령이나 청와대나 법무부에서 그걸 설득해야 돼요. 네. 위원님은 어느 방향으로 전개될 걸로 그래서 보십니까? 저는 지금 대통령께서 주제들이 보면, 많으니까 네, 좀 근데 빨리빨리 보니까 효과감 이제 있게 넘어가 대통령이 보죠. 보면 구더기가 싫다고 장독을 깨면 되냐 있거든요. 네네네. 근데 구더기가 있으면요 장독을 깨고 새 장독에 옮겨 담아야 돼요. 새 장독에. 네네네. 근데 지금 보니까 구더기가 싫다고 장독을 안 깨려고 하다 보니까 그 구더기가 그대로 살게 되는 상황이거든요. 네네. 대통령은 어제 보면 보안 수사권이 남겨져야 되지 않느냐 하는데 그렇게 되면 대통령께서는 보니까 공소시효가 임박한 사건을 그러면 만약에 보안 수사권이 없으면 그냥 바로 만약 기소를 하지 않게 되면 다시 사건 돌려보낼 수도 없고 그러면 억울한 피해자가 생기지 않겠냐 그러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보안 수사권을 주더라도 남용을 어떻게 방지하느냐 쉽지 않아요. 남용을 방지하는 게 쉽지가 않다니까. 그 남용을 방지를 못 해왔기 때문에 정치 검찰이 탄생하고 이런 검찰 개혁이 필요했던 부분인데 네네. 저는 이제 대통령의 어떤 뭐 공소청에 검찰 이 보안 수사권이 있는 거 보고 사실 깜짝 놀랐거든요. 이렇게 네네. 되면 검찰에서도 반발을 안 하잖아요. 완전 표정 관리 들어가는 거거든요. 국민의힘에서도 보면 검찰이 이런 식으로 개혁이 된다. 수사 기소는 분리가 되고 나름대로 이 중수청의 구대 범죄 수사를 조사하게 되고 그러면 검경 수사권 조정의 의미도 없어지고 네네. 거기다 공수청의 보안 수사권까지 간다. 이러면요 더 좋죠. 더 좋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이 부분에 있어서는 민주당 내에서 지금 어떤 합의가 이루어질지 모르지만 이거 네네. 상당한 진통이 좀 예상이 된다. 네.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 이번에 검찰 개혁을 하려면 이 보안 수사권 주면 안 돼요. 보안 수사 요구권 정도는 줄 수 있어도 네네. 그렇기 때문에 공소청 검사가 절대적으로 수사 기소라고 분리라고 하는 그 대원칙에 충실한 가운데 이루어져야 되지 보안 수사권을 주고 나중에 남용되는 것을 통제하자 이재명 정부가 뭐 천년 만년 할 것도 아닌데 네네. 이런 것들을 어떻게 제도적으로 할 부분에 있어서는 마찰은 있겠지만 진통은 있겠지만 조금 원래 하려고 했던 그 방향점을 좀 찾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보입니다. 남북 관계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대통령이 상당히 현실적인 인식을 네. 드러냈어요. 저는 어떻게 그게 보셨습니까? 저는 여러 가지 중에서 그게 가장 인상적이었어요. 북핵 네. 문제 해법. 네네. 제가 평소에 생각하던 거 그대로예요. 비핵화는 이루어지지 않아요 절대로. 언젠간 이루어져야 되겠죠. 네네. 통일이 되는 날. 지금 근데 이상만을 얘기해서는 안 된다. 통일이 될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지금. 네. 근데 지금 비핵화 북한이 비핵화 하겠어요?
그 핵을 중단시키는 거 확실히 그 담보를 하고 그런 다음에 이제 핵을 동결하고 그 다음에 비핵화 쪽으로 가고 이렇게 프로세스를 하는 게 맞아요. 네.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볼 때 다른 관점에서 본다면 그럼 북한의 그 핵 군축 협상을 인정하면 이미 북한은 핵 보유국이 된 거 아니냐. 네네. 그렇지 않을 방법을 강구해야죠. 네. 북한이 현재 핵을 보유하고 있는 게 사실 아닙니까? 네, 맞죠. 사실인데 그거 자꾸 애써 부정하면서 비핵화를 얘기하고 있는 게 현실적이지 않죠. 뭐가 진전이 있었습니까? 진전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북한의 핵을 인정한다는 게 아니라 당장 핵을 동결해라. 핵을 계속 만들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네네. 그런 프로세스로 가면서 거기다 보상을 주고 그런 다음에 또 다른 방안을 강구하고 이렇게 나가야 되는 것이지 이걸 한꺼번에 어떻게 지금 핵을 다 비핵화 없어요? 가능하지 않잖아요. 네네. 그 이걸 드러낸 건데 거기서 또 이게 비핵화를 안 하자는 얘기냐 뭐 이렇게 얘기 나오는데 그렇게 하면 저는 안 된다고 봐요. 네네. 대통령 인식에 저는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래서 뭐 저는 비핵화라고 하는 부분이 최종적인 목표니까 거기를 어떤 식으로 단계적으로 접근하느냐, 네. 현실적으로 핵 보유국임을 인정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 인식에 대해서는 이제 상황 인식이 좀 변화 있어야 된다고 보이거든요. 네네.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 취임하면서 북한을 뉴클리어 파워라고 얘기했거든요. 핵 네네. 보유국이라고 인정을 네. 했고 지난 11월 달 에이펙이 왔을 때 경주 에이펙이 왔을 때도 보면 이 김정은을 만나기 위해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겠다. 네네. 둘째는 경제 제재 풀어줄게. 이 모든 거를 김정은한테 제시하면서 만나자고 했는데 김정은이 거부했거든요. 네네. 왜냐하면 그동안 김정은 위원장이 얘기했던 부분이 뭐냐면 북한에 대해서 뉴클리어 파워라는 거 우리가 핵 보유하고 있다는 거를 국제적으로 인정을 하라고 했는데 네네. 문재인 대통령 때는 그게 안 됐거든요. 왜냐하면 그때는 아무래도 그 뭐 바이든 뭐 대통령 체제였기 때문에 그때 뭐 처음에는 우리 트럼프하고 하다가 트럼프가 주되게 하다가 했었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안 됐는데 지금은 트럼프 대통령조차도 이 북핵해법을 그런 식으로 풀어나가야 되지 않느냐 하는 부분은 맞아요. 단지 저는 이 부분에서 조금 위험한 상황일 수 있는 게 뭐냐면 결국 그러면 비핵화 과정에서 북한이 핵보유국인 걸 인정한다. 앞으로 동결하고 축소하는 방향이 된다면 그 과정에서 우리가 북한의 어떤 핵보유국임을 인정하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되냐 이거죠. 우리는 안보 공백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는 그럼 남한 내에서는 독자적으로 우리 핵무장 하자는 얘기가 나오든지 아니면 미국으로부터 핵우산을 확실하게 보장받자는 얘기가 나오게 될 텐데 그 핵 가졌다는 거 인정하는 순간에 벌어질 대한민국의 안보 공백은 그럼 대통령에 대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 그러니까 비핵화를 풀어나가는 문제는 맞는데 네네. 그 이후에 그럼 북한이 핵 보유국을 인정했을 경우에 네.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핵 안보로부터 이 공격으로부터 안보는 어떤 식으로 막을 거냐 여기에 대한 답을 내놓고 그 다음에 구상이 전개가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 때문에 어제 대통령이 그 부분에 대한 응답은 없었다. 그러니까 비핵화를 하고 하는 그 브로치는 있지만 그 과정에서 대한민국의 안보 공백을 어떤 식으로 메꿀 거냐 그런 부분은 없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조금 위험한 발언이 아니냐. 다만 4월 달에 이제 트럼프가 이제 베이징을 오기 때문에 그렇죠. 그때 어떤 형태로든지 김정은 위원장하고 만나면 추진할 가능성이 높고 그 과정에서 북미 대화가 이루어진다면 우리가 계속적으로 페이스메이커를 하겠다. 미국이 페이스메이커를 하고 이끌어주고 우리가 페이스메이커로 따라가겠다고 하는 그런 부분은 상당히 전략적 아주 실용적 접근을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교수님 이거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대통령도 인정을 했지 않습니까? 지금 바늘구멍 하나 들어갈 틈이 없을 정도로 남북관계 모든 채널이 지금 다 쳐져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어떻게든 대화는 재개되어야 되고 그렇죠. 그럼 어떠한 계기로 어떠한 계기가 필요하며 어떠한 전략적 접근이 가능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리나라 내부의 문제부터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무슨 정책을 하려고 하면 무조건 반대부터 하니까 네네. 검찰 개혁 같은 거 보세요. 어떻게 보면 국내방에 맞는 것 같은데 그것도 또 비판하잖아요. 이 핵 북한 문제는 마찬가지예요. 근데 어쨌든 야당의 반대, 야당의 반대고 일단 북미 대화를 통해서 우리가 그 공간을 비집고 들어가는 수밖에 없고 네네. 또 하나 자극을 줄 필요가 없어요. 자꾸 북한에 우리가 굴복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북한에 굴복하고 싶어도 할 수도 없어요. 워낙 국력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거 자꾸 그런 관점에서 보는 게 그것부터 고쳐야 되고 이번에 무인기 같은 거 보세요. 네네. 무인기 그런 거 왜 날립니까? 또 그렇게 했더니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보수 측에서? 굳이 보수진으로 나눈다면 왜 정찰도 못하냐. 무슨 정찰을 무인기로 하냐고요. 그러니까 매사를 이렇게 이 발목을 잡으니까 야당이 그것부터 좀 고쳐야 돼요. 저는 어떤 때는 이재명 대표 비판도 하죠. 이재명 대표실의 비판도 했고. 네네. 국민의힘이 잘하면 잘한다고 얘기해요. 네네. 그런 남한 내부의 그런 것부터 고쳐야 되고 어쨌든 간에 그 북한 문제는 말이죠. 북한에 대한 신뢰를 쌓아나갈 수밖에 없어요. 지금 어제도 대통령이 그런 말씀을 하던데
북한이 3중으로 지금 처치를 한다는 거 아니에요? 둔덕을 만들고. 네네.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북한이 왜 저렇게 하냐. 북한은 전부 이미 단절했다. 대한민국과 남한 북한도 아니고 이제 전략적으로 적대 국가로 규정했다는 거 아니에요? 헌법으로. 네. 근데 그거를 자꾸 우리 비난할 게 아니라 북한의 행동을 우리가 비판하면서 그걸 찬성하자는 건 아니고 현실을 인정하자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역지사지를 볼 때 북한이 그런 이유가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특히 윤석열 정부 때 완전히 단절됐다고요. 그렇죠. 전쟁 한 발 직전까지 갔다고요. 네. 사실은. 그런 걸 고쳐나가야 돼요. 이제. 그거 자꾸 무슨 어떤 제스처 쓰면 이거를 북한에 대해서 굴종적인 태도다. 북한을 너무 의식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의 인식부터 고쳐야 된다. 그래서 어쨌든 북미 대화로 가고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만났었잖아요. 벌써 몇 번을. 근데 그게 이제 하노이에서 깨진 거였단 그렇죠. 말이에요. 결렬됐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지금 북한은 이재명 정부도 똑같다고 보고 있는 거예요. 무인기 날리고 그러니까. 그거 좀 고쳐줄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서 모든 거 하나씩 해나가 비핵화 문제도 그렇고 비핵화 지금 우리가 당장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더라도 지금 대한민국에 무슨 갑자기 그럼 그거 인정하지 않으면 뭐 달라집니까? 현실을 인정하면서 그러면서 전략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일단 북한을 너무 자극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께서 보시는 우리가- 실체적 접근. 그럼 저는 뭐 지금 뭐 북한에 대해서 지금 이재명 정부 들어와서 정말 최대한의 성의를 보여주고 있다고 보이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뭐 대북 전단하는 것도 그만두고 뭐 다 하고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어떤 꽉 막힌 대화의 물꼬를 틀려고 하는 성의는 정말 보여주고 있다. 그런 생각이 좀 들고 이번 월 초에 한중 정상회담이 있었잖아요. 네네. 저는 아마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을 만나서 어떻게든 이 대화를 풀 수 있도록 어떤 요청을 역할을 했었죠. 조금 요청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아마 시진핑 주석 입장에서 볼 때는 북한의 어떤 김정은 위원장에 대한 생각도 있기 때문에 좀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도 지금 고민을 좀 해야 돼요. 왜냐하면 작년 11월 달에 에이펙에 왔던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만나자고 하고 네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고 경제 제재 풀어줄 테니까 만나서 얘기를 해보자고 했기 때문에 네. 지금 김정은 위원장이 그때 당시에는 너무 놀라서 지금 준비가 안 돼 있는 것 같거든요. 준비가 안 돼 있어요. 김정은 위원장 준비가 안 돼 있어. 그렇기 때문에 아마 한 서너 달 사이에 준비를 해야 된다. 왜 트럼프가 오게 되면은 베이징에서 시진핑 주석을 만나는데 트럼프가 전격적으로 내가 평양 갈 테니까 만나자고 할 수 있는 그런 대담한 제안을 내놓을 수도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마 대통령이 중국을 활용한 그리고 시진핑 주석을 활용한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을 활용한 남북 대화를 풀려고 하는 게 부분이 있지 않을까 하는 네. 좀 이런 생각이 들고 그렇다면 저는 지금 어떤 이번에 시진핑 주석하고도 상당히 정상 간의 신뢰가 좀 쌓인 것 같더라고요. 쌓이고 있는 것 같아요. 쌓이고 있는 것 같기 때문에 저는 이번 4월 달이 생각보다 굉장히 중요한 한반도 정세를 판을 바꾸는 모멘텀이 될 수도 있다. 어떻게 보면 뭐 김정은 위원장이 베이징에 올 수도 있고 아니면 평양에서 뭐 사자 회담을 할 수도 있고 한 이런 상황으로 이 한반도 정세가 조금 급변할 가능성도 좀 높지 않을까. 다만 김정은 위원장 생각에서 볼 때는 핵 보유국으로 인정이 되는데 그 다음부터는 우리가 IAEA라든가 여기 이제 사찰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거를. 네.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이제 영변이나 이런 데 숨겨놨던 이것들이 이제 고스란히 다 까게 되는데 그 상황을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순순히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지금 김정은 위원장이 계속적으로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 아닐까. 뭐 이렇게는 뭐 예상이 됩니다. 마지막 주제 하나 넘어가겠습니다. 짚지 않을 수가 없는 뉴스가 어제 있었죠.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한 선고, 예. 특검 징역 15년 구형했는데 어제 1심에서는 23년이 선고가 됐고 상당히 이제 구형을 넘는 형량이 선고됐습니다. 근데 이것은 한덕수 개인의 문제라고 볼 수 없는 것이 이 재판이 가지는 의미가 과연 12.3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볼 수 있느냐의 네. 법적 의미였단 말이죠. 이미 비상계엄은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채 선포됐기 때문에 뭐 헌법재판소에서도 아시다시피 윤석열 탄핵이 이제 인용이 됐고 파면됐었죠. 근데 지금 내란 법적 형법상 내란이 충족이 되려면 국헌 문란 목적에 폭동해야 되는데 이것이 인정됐고 특히 위로부터의 내란, 친위 쿠데타라고까지 규정을 지었어요. 어떻게들 보셨고 이 재판이 다음 달 있을 윤석열 본류 재판이죠. 윤석열 내란 선고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걸로 뭐 보십니까? 일단 저기 후자의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다음 달 이 19일 날 열리는 그렇죠. 윤석열 재판에 사형 선고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요. 저는 사형 구형도 예상했었고 말이죠. 네. 그렇게 말씀드리고 어제 재판이 대단히 의미가 있었던 게 되게 이제 내란을 옹호하고 계엄을 옹호했던 사람들의 논리가 그거였어요. 폭동이 아니었다는 얘기예요.
폭동이라는 건 우리가 이제 과거 조선시대 때 밀라 뭐 이런 걸 폭동을 생각하는 네, 건데 네, 그게 네. 아니에요. 내란이라는 네. 법적 용어가 되게 무식한 얘기들이라고요. 그게. 근데 무식한 얘기를 너무 많이 들하고 다녀요. 이 패널들도 그렇고. 이게 보면 말이죠. 이게 내란이 아니다. 왜 몇 시간 만에 해결됐다. 해제가 됐고. 계몽령이다. 계몽령이었고 그리고 경고성이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얘기한 걸 그대로 따르는 거예요. 그게 내란이 내란 프레임 가두지 말아라. 근데 어쨌든 그 주장이니까 일리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어제 그 이직만 재판부가 그거를 명확하게 법적으로 규정을 내렸어요. 일단 네네. 2심에서 바뀔 수 있는 가능성은 그건 제로라고 봅니다. 네네. 그 내란에 대한 정의 자체가 아까 사회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위로부터의 내란은 아래로부터의 내란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엄중하고 위험하다. 그리고 또 주장했던 게 그런 것들이에요. 전두환도 사람을 이렇게 많이 죽였는데 그 무기징역되고 그랬었다. 네네. 근데 무슨 뭐 윤석열이 사람 죽였냐, 뭐 뭘 했느냐, 뭐 그런 말도 안 되는 논리를 계속 펴왔다고요 지금. 네네. 계몽령이다. 그리고 경고성이었다 이런 네. 얘기인데 그 얘기했잖아요 어제. 국회와 선관위를 점거했고 군병력과 경찰 동원해서 그리고 형법상 내란죄 규정된 한 지역의 평온을 해야 할 정도의 폭동이었다. 네네. 더 이상 얘기할 게 없어요. 더 이상 이제 내란이다 아니다라고 이제 할 게 없기 때문에 어제 재판 대단히 의미가 있고 앞으로 이제 있을 뭐 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 물론이고 김영현 전 장관도 그렇고 말이죠. 완전히 하나의 그 판례가 형성된 거나 마찬가지예요. 네네. 그래서 어제 재판은 대단히 의미가 컸다. 그리고 법정 구속했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네, 고맙습니다. 위원님. 그래서 저는 뭐 내란에 대한 이제 규정이 정확하게 이루어졌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 의미를 두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비상계엄 이제 선언했을 때부터 비상계엄이 해제되는까지 전 과정이 사실상 내란죄로 처벌받아야 될 내란 행위라고 하는 부분을 인정했다는 거는 저는 의미가 있다고요. 네네. 다만 그 한덕수 전 총리에게 물어야 될 형사 책임이 과연 23년이라는 부분은 저는 약간 퀘스천이 있거든요. 네. 예를 들어 김영현 전 국방부 장관 같은 경우에는 무장한 군인들을 국회에 보냈잖아요. 네. 거기다가 이제 조조 경찰청장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경찰 병력으로 국회의원들이 비상계엄 해제를 하기 위한 본회의를 못하도록 막았고 이런 부분들은 구체적인 물리력이 들어간 부분이거든요. 네네. 이런 부분들은 저는 내란죄를 구성하는 국헌 문란이라든가 폭동과 관련되는 직접적인 당사자들이기 때문에 어떤 형벌적인 책임이 크다고 보이는데 한덕수 같은 경우에는 뭐 국무회의에서 비상계엄 선포를 적극적으로 막지 못했다는 부분에 방점이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과연 비상계엄에서 막지 못하는 부분이 내란 부분에 굉장히 중요한 동료가 되고 뭐 이 중요한 임무가 종사되는 건 맞긴 하지만 네네. 과연 그 부분에서 이만큼의 어떤 책임이 있느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퀘스천이 좀 들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검찰에서도 보면 한 15년 정도를 구형했던 이유는 비상계엄 국무회의 그 자체를 또 국정의 2인자로서 국무총리로서 당연히 해야 될 헌법상의 의무를 다 하지 못했기 때문에 15년 정도를 구형을 했을 뿐인데 어제 이재관 판사는 그 이후에 군이라든가 경찰 병력이 동원되고 그 부분에 어떤 국헌 문란이나 폭동가 이어지는 사태까지도 한덕수가 충분히 예견을 했다는 걸 가지고 그 전제를 가지고 얘기를 한 부분이 있어서 저는 어제 그 판단에 있어서는 어떤 내란죄 전체적 규정은 한 부분에 있어서는 의미가 있지만 한덕수에게 물어야 될 형사적 책임이 너무 중요한 거 아니냐 너무 과한 거 아니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항소심에서 한덕수 전 총리 쪽에서 한번 다퉈볼 여지는 좀 있지 않을까 전부 그렇게 짧게 하나만 지금 속보가 전해졌는데요.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조국 혁신당의 합당을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지금 속보인데 아직 자세한 내용은 전해지지 않고 있는데 지방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법력군으로 분류되는 자 이렇게 공을 던졌으면 조국 대표는 과연 어떻게 나설지 그리고 지방선거 전에 이게 합당이 물리적 현실적으로 가능할지 이거 하나 짧게 글쎄요. 하고 가시죠. 저도 지금 방금 봤기 때문에 판단하기 쉽지 않은데 아마 조국 대표가 그렇게 쉽사리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 같아요. 저렇게 되면 조국 혁신당의 조국 대표가 할 수 있는 공간이 대단히 좁아질 수 있다고요. 지방선거를 통해서 뭔가 조국 당의 좀 운신을 넓히려 했을 텐데 합당을 하면은 어떻게 보면 연대할 수도 없는 것이고. 네. 좀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민주당이 아주 그 공을 세게 넘긴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조국 대표가 좀 고민이 있을 거예요. 네. 당장 오케이 하진 않을 것 같아요. 당장은. 네. 어떻게 보십니까? 뭐 조국 혁신당은 어차피 민주당 이중대였거든요. 그래서 최근에도 보면 그 대통령하고 우리 여야 대표가 만났을 때 조국 혁신당의 어떤 그때 조국 대표의 건배사가 뭐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뭐 하여튼 뭐 이 조국 혁신당이 뭐 하여튼 최선을 다한다든가 뭐 이런 형태로 얘기를 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아마 어느 정도 조국 혁신당이
뭐 계속 또 이번 뭐 지방선거를 앞두고 그래도 자강론을 들고 나오지 않을까 싶었는데 네네. 정청래 대표가 조금 뜬금없는 이걸 던져서 어떤 교감이 있었는지 교감이 없었다고 한다면 조국 대표 입장에서 볼 때는 굉장히 무례한 제안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런 합당 제안이나 이런 것들은 좀 물밑에서 어느 정도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지. 정청래 대표 이렇게 공개적으로 조국혁신당이 뭐 이게 합당을 제안해 버리게 되면 조국혁신당 같은 경우에 특히 조국 대표 같은 경우는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본인 스스로들도 상당히 혼란스러울 가능성이 크거든요. 네네. 다만 저는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중앙정치로 복귀를 해야 되는데 네네네. 이번 지방선거 때 지금 민주당에서 사실상 어떤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지역 한 군데를 양보해 주지 않으면 본인이 중앙정치로 돌아올 가능성은 굉장히 낮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마 조국 대표 입장에서 볼 때는 정청래 대표의 어떤 합당 제안이 어떤 의미인지는 모르겠지만 본인 스스로가 이번 지방선거 때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 출마하고 중앙정치에 복귀를 할 수 있다면 이 부분에 있어서도 상당히 전향적으로 조금 받아들일 수 있지 않을까. 어차피 뭐 민주당 이중대로 하나 아니면 뭐 본대에 합류하나 어차피 정청래 대표가 구체적으로 앞으로 이제 차기 대권을 놓고 차기 당권에 차기 대권을 놓고 이제 이 조국 대표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어떤 그런 어떤 라이벌 구도를 만들어 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저는 뭐 바깥에서 이렇게 라이벌 구도를 만드는 것도 좋지만 뭐 이렇게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뭐 정청래 대표가 뭐 좀 그런 뭐 고민한 게 좀 있지 않았을까. 단지 이제 조국 대표 입장에서 볼 때는 이 부분을 좀뭐 어떻게 빠탈할 수 있을지 좀 고민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이네요. 이 분석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조국 대표가 그렇게 쉽사리 들어올 것 같지 않아요. 네. 일단 당에 들어와가지고는 이제 완전히 운신이 좁혀질 거예요 아마. 네네. 일단 당의 대표로 있으면서 뭐 이중대가 됐건 삼중대가 됐건 자신의 어떤 그 자율성을 확보해 나가면서 왜냐하면 이 이중대라는 게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지향하는 큰 가치는 같아요. 네네. 그러면서 이 이중대란 말이 나오면 저는 그 이중대란 말 가지고 좀 자제했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지금 그 앞서서 제가 용어 죄송한데 삼중 근데 아무튼 저기 특정 정당을 너무 폄하하는 것 같아서 존중하는 게 필요하다고 보고 조국 대표로서는 여러 고민을 할 겁니다. 아마 근데 특히 정청래 대표는 아마 여러 가지 정치적인 그 함의가 깔리는 것 같아요. 요새 1인 1표제 때문에 약간의 갈등이 좀 있는 것이고 친명 친청 그러한 부분을 완화시킬 수 있는 하나의 그 제안도 되는 것 같아요. 저게 성사가 되든 안 되든 간에 뭔가 상당히 정치적이고 전략적인 공을 넘긴 건데 조국 대표가 저 선뜻 받겠느냐 여러 가지 고민을 하겠죠. 네네. 근데 전 지방선거 전에 저렇게 갑자기 전격적으로 이루어지긴 쉽지 않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최창렬 용인대 특임 교수 그리고 김철현 전 국회정책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뉴스인사이다는 내일 오전 7시 50분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저희는 오늘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정청래 민주당 대표의 제안 기자회견 영상 보실 수가 있습니다. 채널 고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7천 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 번호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 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실천 TTCO 받아가세요.